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연을 맡으면서 이거 그 밥상에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있는데 늘 있는 김치만 딱 이렇게 꺼내 놓으면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원래 이 밥상에는 이제 새로운 음식을 자꾸 놔야 되는데 자주 보이던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언짢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면서 한 명도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 강연과 저에 대해서 너무나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강연을 안 해도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사실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여러분들 강연자들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이제 해왔는데 또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과학계에 몸담고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쪽 분야 얘기를 좀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필요하시면은 또 후배들이나 불러가지고 또 이쪽 분야 더 관심이 있으시면 또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AI 시대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 미운 오리 새끼였던 원자력 SMR이 갑자기 무슨 날갯짓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와 그다음에 SMR 원자력의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한테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는 그 이세돌이 이제 진짜 머리를 쥐어짜면서 저희 알파고한테 이제 내리치다가 한 번 이겨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그게 이제 2016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구글에서 오픈 AI를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 사실 살펴보면 지금 한 10여 년 이내, 피부로 느끼는 건 5년 이내에 갑자기 AI가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도 제일 제미나이가 똑똑하다는 둥 그러면서 둘한테 물어봐가지고 비교를 하고 제미나이는 사과를 할 줄 안다는 둥 이러면서 거의 무슨 사람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래고 있는데 어쨌든 오픈 AI가 2015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이때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다가 얘가 앞만 봐도 띨빵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겠노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자기 또 그 테슬라 관련해서 또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퇴를 했죠. 그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그렇지만은 오픈 AI가 챗 GPT 1을 내고 그게 2017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챗 GPT 3 쓸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했죠.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다, 얘가 거짓말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흥미를 끌었고 지금은 이제 훨씬 이제 많은 다양한.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딥시크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중국이 빅텍의 강자로 우리들한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오픈 AI의 GPT-4 지금 5 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이라고 그래가지고 코파일럿이 있고 구글에서는 제미나이, 그죠? 제미나이가 있고 안트로픽에서 클로드, 그죠? 요즘 안트로픽 상장하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잘하는데 그때만 해도 클로드가 무료였어요. 그리고 유료가 몇 개 있고 무료가 굉장히 많아서 저변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2023년서부터 2024년 갈 때까지 보면은 숨가쁘게 제미나이 1.5, 제미나이 1.5 프로2 이렇게 또 클로드 3.0, 소네트 이래가지고 막 서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정책이 있다 갑자기 점프하고
이렇게 오다가 점프하고, 제미나이도 이렇게 점프하고, 챗GPT도 쭉 있다가 이제 쭉쭉쭉 이렇게 점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너울너울 올라가는지,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너울너울 증가하는데 쭉 살펴보면은 그 얘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 다뤄야 될 그 데이터 양이 많고 그거를 다루는 프로세서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 그러니까 두뇌 크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은 옹알이를 하잖아요. 걔가 뭐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놈이 미운 7살이 돼서 막 거짓말을 슬슬 한단 말이죠. 분명히 만화가게 갔었는데 안 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놈이 나중에 이제 흉악범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놈이 거짓말을 살살 치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챗GPT 1, 2 나왔을 때는 옹알이 같은 거 하는 정도. 그러다가 이제 챗GPT 3, 4 갔을 때 지금 미운 7살 정도. 좀 지나면은 이놈들이 엄청 똑똑해질 거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왜 AI 칩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그리고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어떤 거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여기 조그맣게 그 두뇌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다 하는데 AI는 도대체 얼만큼 에너지를 써야 되냐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I에 쓰이는 요 전체 에너지에서 액티브 AI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칩이에요. 그 젠슨 황이 그게 58%를 써요. 한 60% 쓰고, CPU하고 D램이 24%. CPU하고 D램 이쪽이 하이닉스하고 삼성, 뭐 인텔 이런 데가 쓰는 거죠. 그게 24%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멍 때리고 있을 때 있죠. 그때 한 10%. 뭐 다른 거 이제 이것저것 쓰이는 거 한 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GPU 칩이 한 60%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똑똑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GPU 칩을 얼마나 쓰느냐죠. 얼마나 쓰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젠슨 황이 이제 뭐 치맥 파티 오고 이러는 이유가, 자기네들은 요걸로 전 세계 AI 마켓을 잡는데 거기에 요게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처리를 갖다가 이제 빠른 속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처럼 여지까지 있었던 칩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넓은 들판에다가 널널하게 이제 집을 짓던 그런 시골 같은 거였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주상복합을 쳐야 된다. 그게 HBM입니다. 그래서 뭐 몇 층씩 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저 올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상복합 가시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야 되잖아요. 전기도 엘리베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도 뽑아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잘한 회사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것들 다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나 궁금한 거 있어 이렇게 하면 뭐든 말해주세요. 요거 한 번 하는 거 프롬프트 할 때 말 한마디 할 때 0.24 와트 아워라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와트 아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전기값이 얼마죠? 단위를 잘 모르시겠죠. 몰라, 180원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킬로와트 아워에 180원이에요. 그러니까 와트 아워는 1000분의 1. 그죠? 그러면 1와트 아워면은 180원에 1000분의 1이니까 0.18원. 그죠? 0.18원. 그런데 0.2니까 거기보다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데 질문을 한 20개쯤 하고 나면은 돈이 이제 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혼자 손계산을 해봤어요.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을 멍 때린 때도 더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러니까 뇌과학자들 얘기하면 하루 종일 생각만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 뇌가 12와트. 여러분들 그 오스람 전구 사러 가시면 거 12와트라고 써 있죠. 그 전구 하나 켜지는 것만큼을 에너지를 써요. 우리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오스람 전구 하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4시간 하니까 얼마예요? 288와트아워. 1kWh가 180원이라고 그랬죠. 한전에서 주는 게. 288이니까 0.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우리는 한국전력에서 만약에 우리 머리에다 전기를 딱 꽂는다면 하루에 52원이면 돼요. 아, 너무 좋은 세상 아니에요? 하루에 52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린 그러지 않죠. 걸어도 다녀야 되고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딴 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뭐 에너지가 남아서 골프도 치고 뭐 말 안 듣는 놈 때리기도 하고 뭐 별짓을 하면서 에너지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루에 공깃밥을 3공기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3공기를 먹으면은 우리가 돈을 따지면 하루에 이제 한 공기에 10,000원씩 먹는다. 하루에 3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산다 그러면 52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30,000원 쓰니까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하루 종일 생각만 한다. 그럼 얼마냐면은 2.7기가와트. 보통 원자력 발전소 2기를 붙여야 되는데요. 거기다 24아워를 하면 64.8기가와트 아워가 돼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하루에 11.6억 원입니다. 이 계산을 또 역으로 금세 계산 빨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만약에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하루 섰다. 그럼 얼마 손해일까요? 한전이. 그죠? 저거 반이겠죠. 그러니까 한 6억 원이 탁 날아가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딱 쓰면. 근데 하루만 쓰지 않겠죠. 그 원인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한번 났다 그러면 몇십억 원이 탁탁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멈췄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손해를 해야 되고 또 그거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your brain uses only 12 hours of power to think. 그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12와트만 쓰는데 여기 숫자로 셀 수 없는 만큼 그 AI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 자, 포항 산업들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 뭐 포항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광고가 났고 그게 뭐 한 100메가와트 정도 잡아먹는 걸로 이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데서 또 여기 저기 펜타시티 쪽에 또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다 더해보니까 대략 300메가와트가 돼요. 300메가와트.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저기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얘네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전기가 한 300메가와트. 근데 문제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을 하려고 그러면 대형 원전 8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원전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그러지? 갑자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에서 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든지 뭘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에너지를 줘야지만 수소가 나와요. 그리고 수소는 이걸 태우고 나면은 수증기만 나와요. 그죠? 그런데 반해서 지금 탄소로 환원 제철하는 거는 탄소로 철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폐가스가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일산화탄소를 한 번 더 태우면 거기서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포항제철은 자가발전을 해요. 그 자가발전량이 거의 원자력 발전소 한 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의 경우 돌리는 자가발전기가 조금 고장이 났을 때 비상 심폐소생을 위해서 외부 수전을 하는 게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스코의 고로를 이용한 하는 철강 생산은 가장 효과적인.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펑펑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뿜지 마라 이렇게 유럽에서 강력히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고 그러면 포항은 대형 원전 8개가 필요해요. SMR이 뭐를 SMR이라고 그러냐면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력 발전소를 SMR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포항에서 우린 철강 안 할래. 그거 너무 전기 많이 들어가. 많이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그러면 2차 전지하고 AI 데이터 센터로만 먹고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포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너지가 견딜만 해져요. 근데 포항제철 없이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투자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포항이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죠. 제가 이 그림 좀 복잡한데요.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경북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울진에 하나 있고요, 월성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 고리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어디가 포항이에요? 여기 포항이죠. 포스코가 여기 있어요. 포항에 여기 신포항이라는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죠. 이 그림으로 보면은 보세요. 포항이 얼마나 전기줄 입장에서 오지냐면은 여기 부산 같은 데 보면 그냥 막 바글바글하죠. 이쪽 보세요. 서울, 경기, 평택 바글바글하죠. 그죠? 여기 보세요. 포항은 이 큰 도시에 50만 도시에 변전소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도 조그만 규모.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포스코는 사실 월성 원전이 여기 있는데 월성 원전에서 일로 포스코로 바로 전기줄을 안 땡겼어요. 기존에 있는 선만 써도 되는 거예요. 30% 전기가 필요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포항이 저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올 게 없어요. 신월성에서 이제 신포항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신월성에서 신포항 포스코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갈래? 선산 갔다 대구로 가는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 고리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요 부산 주는 거예요.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죠. 이상한 하이웨이가 있죠. 얘는 다 뭡니까? 삼성전자 전기 되는 거예요. 울진에 있는 원자로가 전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경상북도는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로 전기를 촘촘하게 생산해서 우리 국가의 그 외화벌이 단지에다가 모든 걸 꽂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포스코의 전기줄은 딱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여기로 간 거예요. 지금 포스코가 지금 아직 수소환원 제철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 중이니까 연기가 남아요.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거기다 잠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런데 그죠? 포스코에 딱 이거예요. 하다못해 이 청송에서 일로 와요. 그죠? 안동에서 와요. 얘네들이 안동에서 일로 남는 거 주지 여기 보내고 자기네들이 그 전기줄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거를 갖다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포항의 전력 상황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막 신산업을 막 하는데 그냥 하면은 전기줄은 그냥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한방 하는 분들이 침을 아무데나 꽂으면 글로 핏줄이 막 몰려오는 줄 아는 것처럼 말뚝박고 공단을 만든다. 그러면 전기줄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포스코에서 이제 하이렉스, 그죠? 수소환원 제철 하려고 그러면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스코 하이렉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저급 철광석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고급 철광석만 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수소 유동 환원로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수소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수소는 아주 깨끗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격이 싸야 돼요. 지금 현재 탄소랑 같으려면 수소 1kg에 1,050원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수소가 1kg에 얼마에 팔리고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12,000원 이상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을 어떻게 가격을 줄입니까? 이게 엄청난 이슈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철가루는 해면 처리라 그래서 저기 수세미처럼 바글바글 구멍이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강철을 만들려면 전기 용융로에서 한 번 더 녹이고 또 탄소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돼요. 이 전기 용융로에 전기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열을 전기로 때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 만드는데 전기 들어가. 전기 용융로에 전기 들어가. 이거 돌리는데 전기 들어가. 그러니까 온천지 전기 먹는 하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를 넣어서 나온 철을 팔아서 이익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포항제철을 진짜 포항제철은 뭐 끝도 없어 뭐 이러면서 막 다들 이제 늙은 아버지가 막 등짐져도 우리 아버지는 헤라클레스야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포항제철을 위해서 진짜 다들 이제 진짜 돕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ESS라는 건데, ESS가 이제 배터리를 이제 ESS 막 하니까 이제 에코프로도 살아난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ESS에 주로 쓰이는 게 ESS는 전기차가 아니라서 가벼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계산의 LFP 배터리라고 좀 싼 거를 쓰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요 가격 비교를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데요. ESS에 많이 쓰이는 개념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 이제 현재 포항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로 하면은 10,000톤 정도 필요량을 넣으면은 8,0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고 유동 배터리라고 있어요. 플루이드 배터리인데 요거는 1조 정도가 더 비싸요. 이 리튬이온보다. 이게 MIT에서 이거 좋다고 한참 얘기하다가 요즘 시들해졌습니다. 카르노 배터리라는 건 뭐냐면 소금을 녹여서 만드는 ESS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소금 죽염처럼 소금을 녹여놓은 거예요. 싸겠죠? 네, 이게 700억 정도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단가로 보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베스라고 했죠.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베스 같은 경우는 8,000억. 그리고 테스라고 그래요. 테스. 그 Thermal Energy Storage System 이거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ESS를 안 붙이고 안정적으로 거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죠. 다른 것들은 다 왜 ESS를 붙이냐면은 태양광도 저 햇빛 날 때만 에너지를 먹는 거고, 바람도 바람 불 때 있고 안 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에너지를 다 저장했다가 그걸 푸는 건데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자랑스러운 발전소죠. 바라카 원전 UAE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수출하고 딱 공기 맞춰가지고 준공을 다 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기에 1,400메가와트.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사실 이 원자로의 경쟁 상태에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갖다 수출하고도 웨스팅하우스한테 지금 그 특허 걸려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꽤나 얘기를 하고 열불을 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 애들이 지금처럼 이제 시들시들해지기 전에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났을 때 그때 디자인했던 게 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에요. 근데 얘가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원자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회사가 시들시들하니까 이 기술을 사가지고 개선을 했어요. 그게 CAP-1400이에요. C는 차이나고요. 어드밴스드 파워라는 이 AP는 웨스팅하우스 거예요. 1000은 뭐냐면 1000메가와트급.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이 1400이야? 우리도 1400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대항마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대항마를 만들었고 중국은 지금 이거를 벌써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쌈이 나가지고 조금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단가로 보면은 중국하고 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거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리스크죠.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리틀 보이라고 해서 우라늄 폭탄이고요. 이건 똥똥한데요, 펜맨이라고. 이건 플루토늄 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핵무장을 굳이 하려고 그러면 핵연료 물질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화학 처리를 해서 뽑을 수 있는 플루토늄이 우리나라도 있는 나라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주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야, 이거 폭탄으로만 하지 말고 이 막대한 에너지를 써서 핵잠수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그 리커버라는 제독이에요. 해군 제독인데 이 사람은 되게 독특한 사람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원자력쟁이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어느 놈이 똑똑한 놈인가 이거를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핵반응 뭐 이런 거 머리 아파서 모르는데 이렇게 옆을 보면 어느 놈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뭐 시험도 잘 보고 이걸 다 봐가지고 정의 팀을 구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노틸러스. 이 핵잠수함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이제 주기적으로 떠야 돼요. 우리 미꾸라지 길러 보시면 이렇게 꼬랑지로 그 숨 쉬느라고 자꾸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그 공기를 갖다 받아야 되고 그 생긴 그 이산화탄소 내뿜어야 돼요. 근데 물속에서 막 내뿜으면은 그 기포 때문에 금세 어디 있는지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 핵잠수함 잡는 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라 잠수함 잡는 게 그 헬리콥터가 이렇게 소나를 바다에 딱 들이고 나서 소리 어디서 나나 지금 어군탐지기 하듯이 딱 하면 잡혀요. 그런데 핵잠수함은 어떠냐? 몇 달씩 뭐 사실 사람 때문에 그러지 그냥 몇 년을 바닷속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한번 잠수를 하면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술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컨대 뭐 블라디보스토크를 치겠다. 그러면은 LA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때린다. 그러면 뭐 다 추적되는데 다 근처에 와가지고 뭐 그 일본 그 꼭대기 위쪽 거기에서 이제 빵 쏴버리면은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잠수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것을 바닷속에서 이제 잘 됐는데 얘를 육지로 올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자로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의 조그만 원자로가 다시 육지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는 공룡처럼 얘네들이 점점 크기를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1400메가와트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했어요. 야, 너무 큰 원자로가 좀 터지니까 만만치 않네. 이거 되게 위험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그맣게 만들면 안 될까? 그죠? 조그맣게 만들면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규모도 작지 않겠나? 그 다음에 조그마니까 우리가 안전 조치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SMR입니다.
뭐 이제 이러한 그 원자로가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 산업이 완전히 축소됐던 게 이제 3마일 아일랜드 사고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원자로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죠. 여기 원자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실제로 이때 원자로 상당 부분이 녹았어요. 멜트다운이 일어났는데 경남 용기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 방사선 물질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사고 이후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걸 스탑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미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그 기술이 이제 그 기술자들이 다 은퇴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자꾸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 기술을 수입한 다음에 그거를 배운 다음에 계속 반복 학습을 한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거의 해마다 한 기씩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골이 난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에.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건설 구조를 만든 거예요. 한국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자기네 힘으로 짓겠다 그러면 한국이 짓는 가격의 3배, 4배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완전히 최적화가 된 거고 미국은 이제 온갖 문제가 생기면 또 머리를 써야 되고 다시 설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고가 났죠. 그죠? 이때만 해도 체르노빌 사고에서 유럽 사람들은 어마어마했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아까 얘기한 AP-1000 피동 원자로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때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회사를 접을 생각까지 했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동일본 지진, 그죠? 진도 9점 얼마가 났죠. 여러분들 그 진도 9.5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게 5.4죠. 5.4. 그 진도 한 등급 올라가면 32배입니다. 그러니까 6.4면은 지난번 우리 박살난 그 지진의 32배. 그럼 7.3은 얼마일까요? 32 곱하기 32. 그러니까 900 몇 배예요. 그러니까 1000배예요. 8점 얼마면 34,000배. 지난번에 겪은 거예요. 9.3은 얼마입니까? 이제 억소리가 나는 거예요. 억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게 온 거예요. 그때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되고 해결로 녹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죠. 아, 일본은 저거 잘 막을 거야. 일본이 어떤 놈들인데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다 일본 거 갖다 뺏겨서 했는데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제 공룡처럼 대형화된 거예요. 원자력 발전이 공룡처럼 대형화됐는데 이렇게 조그만 요 놈들이 세계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겨울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살기에는 너무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룡을 여러분들 지금 드시고 계셔요. 공룡이 다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제 생물학자들은 공룡의 이 특징을 잘 보면서 이 새하고 똑같대요. 이게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고, 그 다음에 뼈가 이제 비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벼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 주둥이도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치맥 같은 거를 이제 즐기고 계신 거죠. 이놈들이 공룡이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공룡들 중에 대부분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요 조그만 앙증맞은 앞다리를 갖다 이렇게 키워서 큰 거대한 날개로 만들었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바뀐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공룡은 알을 낳는데 뱃속에 새끼를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서 새끼를 낳는 요 포유류들이 있었어요. 뭐 쥐처럼 조그만 놈들이죠. 그러니까 공룡들이 뭐 먹을 것도 없고 잘 저런 것까지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조그맣고 잘 조그매서 보이지도 않고 그저 이 큰 애들이 그래서 이제 살던 애들이 이제 얘네들이 죽으니까 자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등치를 줄이든지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기 어떤 새로운 부서를 조그맸던 부서를 키우든지 큰 부서를 줄이든지 그죠? 이렇게 그 큰 변화를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SMR 동향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SMR 벤처 기업이 70개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 경제 체계로 보면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체제가 많아요. 국가라는 게 있어요. 국가.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는 전부 개인의 것이에요. 예컨대 웨스팅하우스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의 것이 아니에요. 웨스팅하우스 백작의 것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그러면 뭐 옛날 에디슨 거예요. 이와 같이 다 개인들이 조그맣게 점포를 만들어서 회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냥 창고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든 게 지금 애플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국은 벤처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원자력 발전소 누구 거예요? 겉으로는 한전 거라고 돼 있죠. 한전. 근데 아니에요. 그 한전은 국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갑자기 그 해방이 된 나라잖아요. 왕이 어디로 갔을까요? 왕이 두 글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부라고 바뀌었어요. 정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이 사업은 누가 주도할까요?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이런 체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하고 우리가 맞짱을 뜬다. 러시아의 로사톰하고 맞짱을 뜬다. 그런 이유는 다 뭐냐면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받쳐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표면적으로는 한전이라는 회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산업 발전, 또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주도의 산업 발전을 하죠. 뭐 중앙로를 개발하자. 그러면 시장이 이제 결의를 하고 돈을 막 때려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러지? 중앙로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발전시켜야지 왜 포항 시민들이 돈을 다 모아서 중앙로를 발전시키지?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그거 익숙한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그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벤처 생태계 때는 정부 주도가 약해요. 이게 딱 방향이 정해지고 이게 딱 정해지면 정부 주도가 제일 빨라요. 근데 아이디어를 낼 때는 어때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창의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이 발전한 거예요. AI도 그렇고 디지털 시대도 다 정부가 무슨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히피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히피들이 그냥 막 미친놈처럼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큰 기업이 된 거죠. 마찬가지 원자력 쪽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주에 들어오기를 바랬던 SMR이 기장으로 갔죠. 그 기장은 기산 원자로는 이겁니다. 이건 3.5세대 SMR이에요. 3.5세대. 3.5세대란 말은 뭐냐면 물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물로 냉각을 시키는 놈이고 여기에 최대 강자들이 쭉 있어요. 예컨대 프랑스의 EDF SMR이 있고 GE 히타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히타치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요거는 비등수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홀텍이 또 있고 웨스팅하우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파워를 300메가와트로 딱 줄인 게 있어요. 300메가와트 이하는 SMR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P300이 있어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SMR도 있어요. 그리고 뉴스케일이라는 나라의 미국의 벤처기업. 이거는 대학 교수가 만든 회사예요. 뉴스케일.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대학 교수가 만든 회사인데 지금 상장까지 했죠. 그리고 한국은 이거 뒤를 따라서 뒤늦게 ISMR이라는 걸 만들었고 지금 그거를 실증단지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경주하고 기장 붙었던데 기장으로 간 거예요. 그 대신에 대형 원자 2기는 영덕으로 낙점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항은 잘 살펴보면은 그냥 원자력에 쌓여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포항 사람들은 우리는 원자력 안 할래. 이래 해봐야 소용없는 게 영덕에 원자로 있죠. 월성에 원자로 있죠. 그러면 우리는 원자로 포항에는 없어. 그러니까 방사선 너희들은 내가 탐문할 거니까 방사선 그러면 저 영덕으로 가.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이라 그러면 포항도 적극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청정 지역이야. 원자도 들어오면 안 돼. 이걸 듣냐 말이죠. 예컨대 이거예요. 우리나라 원자력 하면 안 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상하이에서부터 그쪽에 원자력 100대를 짓고 있는데 거기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이 다 어디로 오죠? 지금 황사가 중국서 오는데 다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3.5세대고 4세대가 있어요. 4세대는 뭐냐면 물을 냉각수로 안 쓰고 나머지 이상한 놈을 쓰는 놈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내가 얘기한 주기염 같은 몰튼 솔트가 있어요. 용융염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갖다가 막 적절 온도를 올리면 빨간 그 조청처럼 돼요. 그런 원자로. 그 다음에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를 가스로 냉각시키자. 물이 아니라 헬륨 같은 걸로 냉각시키자. 이게 고온가스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몰튼 솔트 여기에다가 트리소라는 희한한 해결료가 있어요. 이 해결료는 뭐냐면 좁쌀 같은 해결료를 그거 해결료 하나마다 경남 용기를 입히는 거예요. 해결료 하나 다. 그래서 얘가 그 원천적으로 거의 녹지 않게 녹았다 해도 그 조그만 좁쌀 안에 갇히게 이렇게 하는 해결료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원자로 만든 회사가 있어요. 또 핵융합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핵융합 벤처기업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바보는 아닐 텐데 이 SMR에 맹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엑스에너지라는 이 회사는 고온가스로인데 이 회사에는 여러분들 유명한 다우케미칼이 먼저 서포트를 했고요.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베조스가 투자를 했어요. 아마존이 왜 이런 데다 투자를 할까요? 그죠? 다 이유는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 그 옆에다 딱 꽂아놔야 우리가 복잡하지 않다.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배터리를 산처럼 쌓아놓고 배터리 불날까 봐 맨날 벌벌벌 떠는 것보다는 이게 백배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이로스 파워라는 거는 또 UC 버클리 교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교수들이 국가를 갖다 먹여 살릴 정도의 캐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교수 그러면 뭐 교수 좀 시간이 많겠군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미국 대학의 어떤 좀 하는 교수들은 거의 사단장급들이에요.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헬리온이라고 그래서 오픈 AI, 아까 말씀드린 챗GPT, 걔네들이 여기다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 걔네들 미친 애들인가? 심지어 핵융합에까지 투자를 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포스코 ENC에서는 이 고온가스로 쪽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정부에다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림산업이라고 아파트 짓는 회사 있죠. 그게 DLENC라고 이름 바꿨는데 DLENC가 이 엑스에너지에 오래전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콜래보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컨대 SK에서는
여기 테라파워에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많이 투자했어요. 그것도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3.5세대 SMR인데요. 제가 이제 몇 개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를 뭐 원자로를 제가 잘 설명드려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만 아프실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얘네들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깡통이고 깡통 안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이게 SMR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 원자로는 이렇게 원자로 있고 옆에 뭐 있고 깡통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로 연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진 났을 때. 그래서 아예 한 통에다 집어넣습니다. 파워 들었으니까 그죠? 공룡이 예컨대 막 팔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가 된 것처럼 이제 외모가 싹 달라졌죠. 단정해졌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원조격이에요. 이거를 갖다 다 때려 넣어서 이제 이걸 만들었고 상장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애먹고 계시겠지만 그 홀텍이라는 이 회사는 미국하고 영국 하는 건데 얘네들은 증기 발생기를 이 깡통 안에다 다 때려 넣지 않고 살짝 옆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통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의 GE 히타치. GE 히타치는 여기는 물이 안 끓고 여기는 물을 직접 끓여요. 깡통 안에서 물을 직접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 발생기 안에다가 원자를 둔 건데 요놈은 뭐가 좋으냐면 출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이유가 뭐냐면 물이 끓기 때문에 자연 순환이 잘 일어나요. 이거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재용 교수가 뭔가 원통함이 생겨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잘못하면 일본이 SMR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작은 걸로 가니까 갑자기 옛날에는 이 BWR이 옛날에 큰 원자로에서는 그러니까 공룡에서는 힘이 없는 놈이었는데 작은 원자로로 그러니까 이놈이 힘이 좋아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4.0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이외의 것으로 냉각시키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빌 게이츠가 만든 나트륨 원자로 이렇게 조그만 통이에요. 통이고 여기에 이렇게 큰 깡통 두 개가 있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테스 소금을 녹여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엑스 에너지 깡통 두 개죠. 깡통 두 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테라파워에서 얘기하는 용융염 원자로. 얘네들이 이제 용융염 원자로 좋은 점이 뭐냐면은 토륨도 쓸 수가 있어요. 토륨을 만약에 해결료로 쓰면 우리가 인류가 3,000년 정도 쓸 토륨 해결료가 있어요. 우라늄은 고갈될 수 있는데 토륨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도의 해변에 가면 백사장의 모래가 다 토륨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헬리온 핵융합론에 오픈AI가 투자했고 최근에 MIT 출신들이 만든 아크라는 원자로가 있어요. 그놈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우주 원자로에서 온 건데 원자로를 컨테이너 박스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원자로는 그 힛파이프를 써서 이제 하는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를 쓰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군사용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전쟁 같은 거 났을 때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왜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런 이동형 원자로가 하나 있으면은 보급 필요 없죠. 물도 다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우주로 갈 때, 우주용 원자로 할 때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초소형이고. 그래서 지금 엑스에너지 스페이스X가 상장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달에다가 원자로 달 기지를 만든다는 원자로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원자로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아까 거랑 달리. 여기 보면 이상하게 뭐 파이프가 주렁주렁해요. 이런 파이프, 이게 힙 파이프라는 건데 이거는 그 펌프 이런 거 필요 없이 열이 그냥 전기줄처럼 쭉쭉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로.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벌써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2인치로. 문제가 뭐냐? 이 힙 파이프가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데 이 힙 파이프가 한 3.6m 길이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안 보여줘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트레일러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격오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원자로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큰 핵융합로가 아이터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여기에다 뭐 부품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원자로 만들기 시작해서 이게 아크라는 벤처 기업인데 MIT 애들하고 이제 그 몇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아주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자석을 써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존의 아이터보다 한 40배 높은 자기장을 때려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뭐 아이언맨인가 거기 이렇게 아크 가슴에 박은 그런 모습하고 뭐 비슷해 보이는 이런 저건데 그래서 이름도 아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를 엄청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이런 세계적으로는 SMR 관련해서 막 대학 교수들 또 막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막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이재용 교수는 이런 얘기를 쫙 해놓고 한탄만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거나 하나 좋아진 거는 옛날에는 정부 주도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라는 건 왕입니다. 왕 주도 민간은 그냥 시공이나 하고 건설 회사들 이런 건데 이제 향후는 어떻게 하냐 민간이 주도하자. 그래서 노형도 독자 노형을 회사가 가져. 포스코 SMR 이런 식으로 가져라. 그리고 그거를 시공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돈도 벌어라. 이렇게 지금 SMR에 대해서는 이제 풀고 있어요. 풀고 있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동대학교가 무슨 원자력을 하나?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워엑스랩이라고 조그만 실험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원자로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3.5세대 ISMR 핵심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원자로 안전 쪽도 하고 있고 소듐 고속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온가스로 그 다음에 몰튼 솔트 용융 다 하나 빼지 않고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한동대 학생들을 먹여 살리려면 뭐 쓴맛 단맛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수가 없어요. 과제가 떨어지면 무조건 달려 들어가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몰튼 솔트 리액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예컨대 이제 제가 이렇게 실제로 몰튼 솔트의 그 물성치 측정하는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이 보시면은 이게 소금 녹은 거예요. 맑게 보이지만 이게 온도가 800도래 가지고 샘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열교환기 개발도 하고 실험도 하고 저희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 센서도 개발해 가지고 원자력 연구소에다 납품을 했습니다. 또 고온가스로 같은 경우는 해결료가 그 테니스 공처럼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스가 지나갈 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 장치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가스, 요
요 패블이라고 하는데 이 해결료 틈바구니로 어떻게 가스가 지나가나 이걸 다 실제로 측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다 했어요. 지금은 이거를 했던 학생이 지금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실험과 시뮬레이션 다 했는데 이거를 했던 또 중국 유학생이 하나 왔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산시 과기대 부교수로 있어요. 중국 대학 교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듐로인데 이거는 이 소듐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 물하고 부딪히면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폭발력 실험을 해야 되는데 다들 무서워서 아무도 안 하길래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실험 장치 만들어가지고 이런 장치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만큼 그 채널을 갖다 파먹나 이거 실제로 측정해서 논문도 쓰고 이거를 했던 학생은 지금 스웨덴 왕립공대 교수로 갔습니다. 이거를 한 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ISMR 쪽에 지금 제가 노림수로 하고 있는 거는 ISMR에 들어가는 증기발생기가 이렇게 증기발생기를 꽈가지고 헬리컬 코일이라고 해요. 똘똘 꽈 거예요. 이게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해결료인데 저기 증기발생기인데 요 옆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한 6m 되는데 저는 이거를 2m로 줄이는 컴팩트 증기발생기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다 했고 그 안에서 그 제가 만든 그 채널들이 아주 정교해서 거기서 기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걸 다 초고속 카메라 찍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분석 다 해가지고 논문 다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미래형 해결료 피복관 그러니까 고안전 해결료 그거 설계도 했고 이거를 한수원 과제로 해서 4년간 했고요. 뭐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2년 했는데 2년 더 하라 그래서 한 번 더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방사선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지독한 놈이 뭐냐면 메틸 아이오다인. 아이오다인 나오면 여러분들 이 갑상선에 이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났다 그러면 요드를 먹어야 돼요. 요드 알약을 하나 먹으면 여기 꽉 차면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요드 알약이 없으면 막 저기 미역을 씹어 드셔야 돼요. 요드를 먹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메틸 아이오다인은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좀 혼미케 해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내는 그 실험 장치를 다 만들었어요. 다 했고.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뭐 그러다 이제 잘 안 되면은 이제 저한테 찾아오면 이제 지리산 산신령이다 이러면서 하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힙파이프 아까 말씀드린 힙파이프 지금 연구도 저희가 해서 3m 힙파이프 실증 실험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좋은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소 폭발.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소 폭발을 실제로 마이크로 수소 폭발 실험을 하고 여기에서 충격파가 펼쳐 나가는 걸 다 측정하고 해석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요거 한번 아까 뭐 있네요. 저희가 했던 실험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쭉 자라는 게 있고요. 저희 이제 그 실험실의 네트워크는 MIT의 크로세 교수, 제 지도 교수의 제자니까 이제 같은 동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펜실바니아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사야, 아까 말씀드린 그 실험을 한 친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직접 지도 교수는 아니지만 늘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이 이제 마모루 이시라고, 이분이 이제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해석을 하는 코드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석사 때부터 이제 저를 알고 서로 친했고, 제가 또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일도 많이 했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의 선이라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같이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밖에는 안 알려져 있지만 조금 실험실에서 별짓을 다 하면서 지난 몇십 년간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이런 기술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국가적 자존심을 갖고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회사들이 낸 그런 기술들하고 맞짱을 뜨는 그런 한국 고유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보여드릴 건 별로 없지만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